글쓰기에 좋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폰이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니가지고 피부가 좋아하는 문장을 쓰려고 해요. 소금물이 내 혀끝에 닿는 것 같다. 햇빛이 정수리에 내리 꽂히는 것 같았다. 말로써, 글로써 스킨십을 하시네요. 제가 무슨 초능력자.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봉주르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 제가 누구랑 함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김지수 작가님인데요. 우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이자 작가이자 인터뷰어인 김지수고요.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인터뷰 칼럼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가 물론 사적으로는 만나지만 지금 랑데부는 2021년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인터뷰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데요. 그 사이에 어떻게 일이라든가 마음의 변화가 좀 있으셨어요? 네, 신상의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와,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글 쓰고 인터뷰하는 건 같지만 회사에 소속된 회사 인간이었다가 네, 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더 나은 언어로 세상을 네. 읽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마인드 커넥터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로 또 지난 1월에 필사는 도끼다라는 네. 아주 새로운 형식의 책을 또 출간하셨는데 그 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책은 도끼다라는 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카프카였었는데요. 저는 오케이. 책 속에서 네. 그 한 문장이 도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또 한 번 착안을 해서 음흠. 필사가 바로 그 도끼 한 문장을 정확하게 내 안으로 적재적소로 내리꽂는 구체적인 행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필사는 도끼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필사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새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인데 요새 너무너무 뜨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에는 사실 너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언어가 아주 광속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인간은 이제 언어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 버리면 자기 존재도 되게 희미해져요. 네. 그래서 예. 언어의 윤곽을 정확하게 잡았을 때 나의 자기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언어를 하나하나 잡아서 써보는 이 행위가 아하. 내 어떤 존재의 윤곽을 뚜렷하게 잡아준다. 마치 왜 우리가 암벽 등반할 때 네. 자의를 탁탁 찍으면서 오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행위가 저는 그렇게 어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에서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밸런스를 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지수 작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스텔라, 그죠? 네. 아주 막 거의 동의어 같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10년 동안 그 많은 분들, 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다 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말 다 그냥 정말 중요하고 다 곱고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네. 몇몇 문장이라든가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이번 책 필사는 도끼다가 이제까지 제가 쓴 그 분량을 해보니까 400만 자 정도의 세상에. 네. 텍스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의 현자만 딱 추렸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말의 에센스를 축약해서 어른의 말, 지성의 말, 각성의 말, 그리고 안식의 말, 행복의 말로 분류해서 쫙 실었어요. 카테고리별로?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시 같은 언어, 그리고 칼 같은 언어, 빵 같은 언어, 소금 같은 언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예, 많은 한두 분들- 문장만 좀 예, 소개해 있지만, 주세요. 박주영 판사라는 판사님. 분이 네. 법정의 얼굴들이란 책을 썼는데 네. 그분이 그래야 악이 상처받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네. 염치와 도리가 어허. 우리 몸에 거꾸로 난 가시라고 생각한다. 어허. 근데 이제 그런 염치와 도리를 그렇죠. 아는 사람이 굉장히 상처도 잘 받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공감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좀 연약하고 상처를 받는 측면이 있는데, 아하. 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아주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악이 상처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정말 너무너무 좋은 판사님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네, 판사가. 그리고 또 김기석
그 네. 기독교 영성가인데 네. 그분에게 들은 타인에게 좀 의젓한 존재가 되어보라 뭐 이런 말이라든지 네. 네, 그리고 파스칼 브리크네르라고 프랑스 철학자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생은 맥없이 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어허. 항상 더 욕망하라라고 더 사랑하고 더 욕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굉장한 어떤 텐션을 주더라고요. 드디어 앞으로 우리 나이 먹어가지만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해요. 네, 네. 이번 이 책이 필사는 도끼다. 정말 제목도 와 닿고 형식도 필사하고 이 책이라는 거. 근데 이 사용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네. 이 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자기 스타일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어른과 지성과 각성과 안식과 행복이라는 분류를 했지만 네. 그건 제 분류인 것이고요. 아, 예.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하. 목차를 펼쳐보시고 거기에 나에게 끌림을 주는 문장이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은 그렇죠. 어느 네, 날은 이 사람이 꽂히죠. 그렇죠. 어떤 가수 양희은이 아하. 매일 부르는 그 노래가 나의 행복이다. 라면 이제 그게 꽂히면 그걸 읽으시면 되고요. 오케이.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오케이. 뭐 송기령 데이터 과학자가 이 시대는 서로가 손님이다. 라면 그게 꽂히면 우리는 서로가 손님이구나. 하면 그 페이지를 찾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인터뷰 텍스트를 정리한 글이기 때문에 그쵸, 예. 네, 나름대로 그 좋은 맥락들을 갖추려고 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아하.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딱 찍으면 찍어서. 인터뷰 전문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100명을 엄선하신 건데 네. 그 선정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 기준이 어땠어요? 네. 기준은 제가 정말 네. 전부 다 읽었어요. 그 인터스텔라 읽으면서 다시 다 읽었어요. 근데 세상에, 네, 그 제가 쓸 때와 네. 그 시기와 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보는 어허. 네, 해석하는 문장들이 또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변하잖아요. 네, 변하죠. 네, 일단 제 마음을 움직이는 네. 네, 말을 중심으로 담았고요. 패션지 보그 하고요. 조선비즈의 또 기자로서도 또 문화 전문 기자로 또 쭉 네. 활동하시다가 지금 또 계속 작가로서도 많이 올인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좀 본인의 그 글의 스타일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으신지요? 오, 있죠. 계속 변화해야 해요. 네. 그 매체에 따라서 내가 속한 어떤 그런 공동체의 어떤 독자를 그쵸. 향해서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아하. 보그 시절에는 화려한 패션지였잖아요. 그럼요. 네, 라이프스타일 비주얼이 잡지였고. 그냥. 네. 그랬기 때문에 문체 자체가 되게 화려했었고 현란했었고 그리고 마치 글을 쓰는 저 자신도 이렇게 낮에 샴페인 한 잔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네. 일종의 버블 시대에 네.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는 어떤 그 클래식한 무대에서 마치 그 오페라 아하. 부르거나 발레를 추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스타일의 글을 썼고요. 지금은요? 그리고 이제 조선비즈 온라인 공간에서는 네. 뭐 그 엄청나게 리드미컬하고 또 정보의 실체가 확실한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데드라인이 또 정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체가. 네. 그리고 독자들이 계속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그 핑거 스냅으로 계속 나를 날릴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드미컬한 그런 형식을 구사를 했고요. 지금은 또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중간. 지금은 이제 단행본 시장에서 단행본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도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요새 분위기가 책을 좀 많이 안 보시죠.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매력으로 흡입력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고수가 아니면 불가능할 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새벽형 인간이라서 새벽 네. 한 5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게 작가님은 도대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아침형 인간이라서 와우. 네, 아침에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고요. 네.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한강을 산책을 합니다. 네. 네,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돈하면서 산책을 어느 해요. 정도 산책해요?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네, 제가 다니는 코스가 딱 있어요. 그렇게 하고 네. 또 점심 때는 점심 먹고 아쿠아로빅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몸 단련을 그냥 병행해가면서 하시는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스쿼트를 하루에 한 150개 정도 하고요. 150개, 네. 저 10개 하면서 자랑했는데
네, 몇 시쯤 주무세요? 일찍 자요. 한 네. 10시 정도 잡니다. 네. 그렇게 자야 또 네. 일찍 일어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키친 네. 테이블, 주방에 있는 식탁에서 앉아서, 네, 네.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틀어놓고. 겨울에는 난로를 틀어놓고 음. 고양이를 무릎에 앉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글을 쓰면서 순수하게 보내죠. 글 쓰는 시간은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가 돼요? 한 3시간 정도? 네. 그 대신 매일 그렇죠. 매일 쓰려고 어. 하죠. 네. 글쓰기에 좋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커피를 엄청나게 마시기 때문에 네. 계속 커피와 마실 것을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것이 좋고요. 뭐 가장 좋은 공간은 스마트폰이 멀리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작업하는 그 하루에 그 3-4시간 그때는 아주 급한 일로 벨이 울릴 때 말고는 저기 스마트폰은 전혀 자제하고 안 보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1시간 정도 쓰면 쓰면? 저한테 보상을 아하, 줍니다. 오케이. 네. 잠깐 체크하고. 네, 어허. 페이스북도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다니고 있나도 보고, 보고, 네, 쇼핑도 좀 하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이렇게 어. 시간을 정해두고 60분이든 90분이든 어허. 시간을 정해두고 하고 한 뭐 20분 보고 이런 게 이제 집중력에 굉장히 도움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시간들 뭐 쇼핑 사이트를 다니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SNS를 보거나 이런 것은 인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좀 패시브하잖아요. 수동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뇌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부러워하는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이나 책 같은 걸 보다가 좀 좋은 문장이 있으면 저는 작가도 아니면서 좀 끼적끼적 해놓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런 어떤 자료 준비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네. 책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 책에 전부 제가 원하는 것은 좋아하는 문장을 만나면 줄을 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문장을 만나면 저는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막 뛰기 시작해요. 굉장히 흥분해서 약간 제가 심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네, 그래서 문장에 대한 이 감흥이 굉장히 깊고 빠르고요. 네, 그래서 그걸 줄을 다 그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타이핑을 또 다 해놓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쓸 때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쓸 때도 책을 펼치면 이게 책이 막 주변에 막 쌓여 있거든요. 그쵸? 네, 그 중 하나를 뽑아도 제가 줄을 그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주제와 이걸 믹스를 시켜가지고 네, 문장의 구조를 잡거나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한테는 네, 재료죠.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없네요. 평상시에 읽은 책도 다 그냥 매칭해갖고 용서숨 치듯이. 작가님은 그 작가로서의 그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오늘 다 좀 쏟아놔 주세요. 네. 저의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저는 굉장히 피부가 좋아하는 문장을 쓰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피부가 좋아하는 문장. 피부가 좋아하는 문장이라 함은 네. 촉각을 활용하는 문장입니다. 네, 저의 문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굉장히 제 문장을 통해서 어딘가로 순식간에 이동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공간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좋다라고 맞아요. 하는데요. 그게 바로 촉각을 활용한 문장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그 오감이 있잖아요. 네, 시각, 그렇죠.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촉각. 있는데 가장 예민하고 가장 내 것처럼 느껴지는 딱 표현했을 때 나도 같이 반응하는 문장이 바로 촉각을 활용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맛이 짜다 이럴 때는 그냥 그렇지만 소금물이 내 혀끝에 닿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그쵸. 네, 그 접촉면이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뭐 그냥 덥다가 아니라 햇빛이 정수리에 내리 꽂히는 것 같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정확하게 내 신체로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의 신체에 접촉되는 것 같은 그런 문장. 그 촉각적 문장. 저는 피부가 좋아하는 문장이라고 그 말 너무 마음에 생각하는데 들어요. 피부가 좋아하는 문장.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작가님은 그러고 보니까 말로써, 글로써 스킨십을 하시네요. 그렇죠. 좋은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쓰기하고 인터뷰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아날로그형 인간이라서 네. 늘 뒤따라가는데 일단 저의 최근의 경험을 보자면
카오스 재단이라는 곳에서 네, 들어봤어요. 네, 카오스 재단에서 이제 과학자들을 예. AI로 인터뷰하는 그런 실험적인 AI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제안이 와서 김지수의 목소리와 이런 걸 AI가 40초 동안 딱 학습을 하면 김지수가 인터뷰하고 과학자들의 어떤 강연 있죠. 예. 그 콘텐츠를 통해서 그 과학자와 같이 대담하는 것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시험 중에 있고요. 네. 우와. 굉장히 재밌다. 완전 네. 최전선인 거죠. 그렇죠. 디지털에. 최전선이죠, 네. 그거는.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한 거 같이. 한 걸로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청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AI 인터뷰 팟캐스트는 네. 되게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가겠지만 저는 정말 순수한 노동 듣고 네. 쓰고 네, 이런 작업 가장 아날로그적인 너무나 많은 시간과 품이 필요한 그 노동 인터뷰 노동을 저는 뭐 계속하겠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오늘 제가 작가님 기다리면서 요즘 세대 사람들이 원하는 글은 어떤 것 같아요? 재미있고 유익한 글을 원하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새로운 글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네, 하지만 새로운 정의를 해주는 어떤 감각이나 감정을 새로운 언어로 정의해주는 글 이런 거 만나면 되게 기쁠 그쵸, 것 같고. 확 꽂히니까. 네. 너무 장황하게 개념으로 이어지는 글보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 감정이 들어간 글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 스토리텔링의 고수시잖아요. 진짜.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스토리텔링의 고수라기보다는 어떤 좋은 메시지를 발견해내는 사람이라고. 이게 더 맞는 오히려 것 같아요. 발견자라는 게 더 본인의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발견자라기보다 본인이 창작해 스토리를 잘 스토리 크리에이터 같은데. 스토리는 사실 뭐 드라마처럼 뭔가 그런 막 재미난 이야기가 막 이어지는 그런 게 어떤 저는 드라마 작가들이 스토리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스토리 설계 보다는 그냥 그 사람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눈물겨운 포인트, 아름다운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을 잘 찾아서 이제 좀 뭐랄까 좀 고급스러운 뉘앙스로 이렇게 분위기를 전달하고 거기서 가장 좋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제 메시지를 헤드라인으로 뽑아주면서 기쁨을 주는. 그리고 지금 작가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 작가님은 다른 작가들하고의 좀 차별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차별성이 있지만 그 상대방의 몸짓이나 눈빛을 보고도 뭔가를 읽어내는 그러한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초능력자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느껴져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가는 귀가 뭐 잘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지금 최종화 교수님처럼 좀 더 가까이 눈빛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이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다시 한번 묻고 이런 어떤 제스처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상대방이 사실은 비언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불안감 혹은 뭐 말도 못할 그런 환희 이런 게 느껴지겠지만 그걸 이제 묘사적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언어로 그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도록 돕죠. 작가님은 결국 그 글로써 모든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있어서 그 글은 결국 언어잖아요. 언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언어는 그냥 전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언어를 통해서 저를 굉장히 학대하기도 했고, 언어를 통해서 구원받기도 했고, 언어가 없으면 그냥 저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인터뷰 자체도 수많은 저는 좋은 어른들, 지혜자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너무 많이 만나셨죠. 나의 정체는 그 언어의 누적분이에요. 내 정체죠, 언어는. 언어는
네, 그리고 작가님의 정체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위대한 대화라는 그 네, 대화 책 그 읽었어요. 책도 어. 그 부제가 인생의 언어를 찾아서거든요. 저는 결국은 인간이 언어의 집이기 때문에 네. 나를 움직이는, 나를 설명하는 그 한 줄의 언어를 찾아서 계속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시청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인터뷰에 뭐 대한민국 최고의 대가이시니까, 또 인터뷰 이들이 알면 좋은 점은 또 뭘까요? 제일 필요한 건 상대를 믿는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신뢰고, 그쵸. 이 시간이 되게 선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네. 기대감, 네, 그리고 이 선물을 좀 누릴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예전에 그 김혜자 선생님하고 이근우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분하고의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네, 그 미나가와 아키라라는 예. 일본의 그 텍스타일 디자이너인데요. 맞아요. 네, 그분하고 인터뷰했던 게 계속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유는요? 그분은 재능이 자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능이 없었기 네. 때문에 자기는 그런 엘리트들이 다니는 패션 학교에도 가지 못했고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패션을 공부를 한 거죠. 자기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그쵸?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렸다. 어린 시절에 자기는 달리기를 했는데 사실 달리기에 재능이 없었대요. 하지만 그냥 달리는 게 좋았었고 그래서 밤마다 자면서 몸이 움직이는 이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었고 네, 그런 원리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좋아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했더니 지금의 성장에 이르렀는데 예를 들어 그분은 이런 거예요. 어시장에서 참치를 정형하잖아요. 그쵸? 참치를 정형하는 것과 이 천을 재단하는 게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를 정형을 해서 남은 뭐 생선 머리라든가 이런 걸로 그 매운탕을 끓이잖아요. 선을 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을 재단하고 남은 걸로 조그만 가방이나 소품을 만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자기는 재료를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에서 이거 어떤 아주 긍정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일의 철학까지 이어진다는 건데 저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그 생선 그하고 그 재단하고 비교하는 것도 정말 새로운 시각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몸을 사용해서 겸손하게 일하면서 조금씩 기술을 습득하고 아주 창조성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다 비슷하고요. 최근에 제가 인터뷰한 분이 뉴욕 목수인 마크 앨리슨, 완벽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도 목수잖아요. 네, 그래서 목수, 그런 디자이너, 요리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어떤 몸의 방향, 몸의 수련 이런 걸 통해서 일을 체득해 나가는 아주 좋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장인이더라고요. 이분도 재능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들에게 나오는 같은 메시지는 재능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재능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탐욕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네, 저도 사실 젊은 시절엔 재능에 너무 집착을 했고 누구나 다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조금 잘하면 내가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우월감에 빠져 있고 조금 못하면 나는 그래 재능이 없어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책상에 머리를 쿵쿵 박고 너무 막 잘난 척하거나 너무 학대하거나 이런 이 롤러코스터를 너무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야. 재능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인생은 재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재능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 태도가 결국은 인생이고, 나의 품성이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인터뷰할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어프로치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진짜 그 아름다운 박스에 넣어서 잘 이렇게 우리한테 읽는 독자들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분을 또 인터뷰하고 싶으신지 그것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선정하는 기준은 그냥 저에게 어떤 감흥을 주는 분, 네, 나에게 지금 나에게 영감을 주는 분, 그렇죠. 아마 대체로 새로운 최전선의 인문 지성이나, 그렇죠. 네, 아니면 굉장히 산뜻한 그 지혜를 전하는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인터뷰가 되어 왔었고요. 책으로 내고 싶은 분들은 네. 윤여정 선생님처럼 네. 네, 그런 삶이라는 어떤 불완전한 농담 뭐 이런 컨셉으로 혹은 뭐 아이유도 좋아하거든요. 그쵸? 네, 대단한 것 그분이 같아요. 쓰는 노랫말이나 네. 또 일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게 정말 배운 게 많을 것 그쵸. 같아요. 그 작사하는 거 보면 정말 네. 진짜. 네. 지드래곤 같은 지드래곤. 아티스트도 너무 매력적이고 김 작가님이 바쁘셔갖고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만나면은 항상 집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뿌듯하고 꽉 찬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로써 제가 표현을 하니까 늘 작가님의 선물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작가님이 가장 중시하는 게 자신이 상대에게 선물이 되고 싶다는 그 말씀. 정말 저한테는 오늘 최고의 저한테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울림을 받았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우리 작가님 또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가 또 쫄라갔고요. 또 네,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또 작가님 모시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곧 또 만나 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또 곧 만나도록 해요. 네. 네. 아비안또. 아비안또.